안녕하세요. 역사 우철 티천입니다. 이번 영상은 토론 판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토론 판정은 토론 대회나 토론 실습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역시 대회라는 것은 경쟁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학교에서 진행되는 토론 대회는 교육 토론입니다. 즉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이 중요합니다. 이때 판정관의 자세로는 학생들의 토론 능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평가 후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나는 토론 전문 교사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토론 판정을 하지? 그래서 준비한 영상이 이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토론 판정에 대한 자신감을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판정 기본 원칙을 알고 가겠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 토론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 생각과 일치하는구나 라는 기준으로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를 사용해서 토론을 진행하는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논리적인 입증, 반증에 집중해서 판정하셔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먼저 주장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 이것을 공격하는 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검을 휘두른 겁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해. 그래도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검의 공격 다음에 올 공격을 막아줄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 방패가 이유 또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으로 경제 활동을 할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기 때문이야 라는 방패를 토론자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판정을 할 때 어떤 걸 보셔야 하냐? 반대 측에서 찬성 측이 든 이 방패, 이유나 근거를 파괴했느냐 파괴하지 못했느냐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반대 측에서 검을 듭니다.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아르바이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말고도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 그러니까 찬성 측에서 이야기한 이유나 근거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방패를 파괴한 거죠. 이것이 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제공한 방패가 파괴되었으면 반대 측에 1점이 올라가고요. 찬성 측이 든 방패가 이유나 근거가 파괴되지 않았으면 찬성 쪽에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주제와 관련성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정확한 수치의 근거를 들더라도 논제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쓸모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성을 위주로 판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양의 원칙에 따른 판정을 하셔야 됩니다. 찬성 측에서 3개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아까 제가 근거는 방패, 이유도 방패라고 했죠. 즉 방패 3개를 딱딱딱 들어서 주장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대 측에서 2개의 이유 또는 근거를 완벽히 파괴를 했으면 반대 측이 2점을 가져가는 것이고 찬성 측은 2점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찬성 측은 3번째 방패는 막아냈습니다. 지켜냈죠. 그 근거와 이유는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대1 상황이 되어서 반대 측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질의 원칙입니다. 근거나 이유로 든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질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찬성 측이 똑같이 근거 3개를 제시했는데 이것을 반대가 2개나 파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은 3번째 근거를 유지했죠. 이 3번째 근거를 보니 이 논제에 있어서 확실한 핵심 근거였다. 그 영향력이 큰 근거였다. 그러면 질의 원칙에 따라서 찬성이 승리하는 것으로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들겠죠. 질의 원칙에 따라서 판정하는 거 약간 불공평한 거 아닌가? 판정관의 주관적인 의견에 의해서 승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판정관을 여러 명 두게 되는 겁니다. 한 명이 질의 원칙에 따라서 판정을 내더라도 나머지 판정관들이 이것을 동의하냐 반대하냐에 따라서 질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고 또는 양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이 끝나면 판정관들의 협의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원칙이었고요. 본격적으로 토론 모형에 따른 판정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에 사용되는 토론 모형은 이와 같습니다. 찬성 측 1번 토론자가 1차 발언, 입론을 3분 진행하고요. 끝나면 반대 측 1차 발언, 입론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협의시간 2분을 가지고 그 다음 반대에서 찬성으로 하는 교차 질문 2분, 그 다음 찬성에서 반대로 하는 교차 질문 2분이 진행됩니다. 그런 다음 협의시간 2분, 그 다음 2차 발언이 진행되고 반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반대 측에서 2차 발언 및 반론이 진행됩니다. 그런 다음 협의시간 2분, 1차 자유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자리에 앉아서 자유롭게 토론자들이 질문하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때는 찬성이 먼저 반대에게 질문할 수 있고요. 2차 때는 반대가 먼저 찬성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협의 시간을 사이사이마다 가지고 마지막 찬성 측에서 최종 발언, 반대 측에서 최종 발언합니다. 그런 다음 토론자들은 잠시 밖에 나가 있고 판정관끼리 협의 판정을 진행한 뒤 다시 불러서 피드백을 하고 평가를 내리면 됩니다. 단계별 평가 기준 안내 전에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평가 기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더 설득적이냐, 더 논리적이냐, 이거를 좀 큰 범위로 보시고요. 1차 발언부터 정리해드리면 1차 발언은 입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입론자가 주장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했는가, 논리적, 말이 되게끔 발언을 하였는가를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두 번째로 근거를 뒷받침할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였는가, 이유나 주장을 이야기했으면 거기에 맞는 근거, 사실, 팩트, 적절한 수치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겠죠. 그래야 신뢰성이 더 높아지고 설득력이 있을 테니까요. 그것을 제대로 제시했는가. 세 번째, 이것은 교차 질의 때 나온 내용인데요. 교차 질의의 원칙은 바로 직전에 발언한 사람한테만 질문을 하고 대답 또한 바로 직전에 발언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면 1차 발언 뒤에 진행되는 교차 질의는 상대팀이 1차 발언을 한 사람한테만 질문하고 답변 또한 1차 발언을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 발언 평가 기준의 세 번째가 나온 겁니다. 상대의 확인 질문을 확인한 다음 그것을 답변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확장 또는 지켜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차 질문 관련된 평가 기준입니다. 상대 측이 제시한 불명확한 개념, 논점에 대해서 질문하였는가. 개념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불명확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사실 확인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했는가? 두 번째, 상대 주장에 불충분한 증거 자료나 모순점을 찾아 질문하였는가? 이것은 상대 주장, 이유, 근거의 허점, 오류를 찾아서 질문했는가? 교차 질문에서 상대방의 방패, 근거 이유를 파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 허점을 찾아서 다음 발언 때 파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좋은 질문이 되겠죠.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차 발언, 반론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상대의 논리적 오류와 모순을 지적하고 반론했는가, 반증했는가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찾아냈고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발언했는가 보시고요. 두 번째로 자기 팀의 논리적 약점을 제대로 보완, 강화했는가입니다. 2차 발언은 반론이기도 하지만 질문을 통해서 드러난 자신들의 이유와 근거의 약점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 측보다 더 좋은 대안이나 논거를 제시하였는가. 자,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 평가 기준입니다. 반론을 보완해서, 즉 앞서 있었던 발언이나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 이유, 근거의 약점을 확인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는가를 확인하시고요. 토론 전체의 흐름을 쟁점 중심으로 파악하였는가. 지금 토론을 통해서 드러난 쟁점, 주요 논점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강조하였는가. 세 번째, 호소력 있게 주장을 강화하였는가. 마지막 정리, 최종 발언이니까 자신들의 주장 근거 이유가 설득력이 더 있음을 강조하였는가를 보시면서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평가 기준 정리였고요. 이제 단계별로 판정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차 발언, 입론에 대한 판정입니다.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발언의 일반적인 조합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를 대고 거기에 그 이유를 뒷받침할 근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판정을 하실 때 주장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이유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제시한 근거가 여러 기준에 타당한지, 사실인지, 그렇게 설명하기에 충분한지,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평가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 나눠드리는 평가지인데요. 먼저 입론 오른쪽에 발언을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밑에 있는 빈칸에 발언자가 한 주장,
이유, 근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그 근거에 대한 사실, 충분, 관련이라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1차 발언 평가 기준을 연습하기 위해서 예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시 영상은 제가 실제로 모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판정을 맡았던 토론대회를 촬영한 영상을 제가 편집한 것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배경 설명을 하자면 97년도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 적극적 안락사의 법적 허용을 우리 사회에 큰 쟁점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용어정의를 하자면 안락사란 불치병 환자에 대하여 환자나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중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제3자가 환자나 동물의 생명 단축을 목적으로 죽음에 개입하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제시할 문제사항은 적극적 안락사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노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중 40%는 질병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되어 오고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노인과 환자는 시행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할 사람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러한 통계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 안락사의 법적 허용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할 가능성을 우리나라 법에서 찾아보았을 때 이미 우리나라의 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의 불가침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장되는 것이 바로 자기결정권입니다. 자기결정권이란 어떤 행위를 선택함에 있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를 통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선택하는 것도 개인의 한 권리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의 장기성을 보장해주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을 기준으로 판정지에 적는다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가? 나는 찬성한다. 이유, 노인 자살률의 40%가 질병으로 인한 것이다.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안락사에 대한 선택권을 주면 자살이 아닌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유에 대한 근거, 사실, 팩트가 되겠죠?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당위성 자료로 헌법 10조를 제시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길게 적었지만 핵심 단어를 적어서 간단하게 평가지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1차 발언 판정 예시였고요. 다음은 교차 질문을 보면서 판정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교차 질의는요. 반대가 먼저 찬성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찬성이 반대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질문권이 있는 팀원 누구나가 할 수 있고요. 단 답변은 1차 발언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보고 판정을 하셔야겠죠. 판정 기준은요. 상대 측이 발언한, 즉 상대 측 1차 발언자가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을 할 때 상대 측의 발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논리적 오류와 허점을 지적하는 질문을 했는가, 안 했는가, 만약 했다면 어떤 것을 질문했는가도 적어주시면 좋겠죠. 이와 관련된 예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선 이유는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용어 정의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간호사와 의료인, 의사 등의 동의하에 진행한다고 하신 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환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적극적 안락사도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일단 헌법 제10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자기 결정권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제10조에서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존엄한 삶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토론자님께서 이문에서 말씀해 주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즉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지 않는데 헌법 제10조가 죽음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자, 예시 영상을 보고 한번 연습해 보셨나요? 방금 토론자가 교차 질문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 두 번째, 논리적 오류와 허점. 아까 예시 영상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찬성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헌법 10조의 내용,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가지고 왔죠. 그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 라는 식으로 오류 또는 허점을 지적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했는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차 발언 판정입니다. 교차 질의를 통해서 확인된 상대팀 1차 발언의 논리적 허점을 찾았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겠죠. 그걸 기준으로 판정하시면 됩니다. 판정하실 때 상대팀의 입증, 근거, 이유를 파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시 영상들을 기준으로 연습해보자면 헌법 10조의 내용을 반대측에서 파괴를 했습니다. 개인의 존엄한 삶에 대한 내용만 있다. 또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데 그 내용을 합법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찬성 측에서 제시한 헌법 10조에 대한 근거가 파괴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오른쪽에는 문장화시켜서 작성을 했지만 앞서서 1차 발언을 통해서 제시한 것을 그대로 적으셔서 그것을 체크나 아니면 파괴되었음이라고 적으셔서 점수를 어느 쪽에서 얻었는지를 체크해 주신다면 최종 판정을 하실 때 좀 쉽겠죠. 다음으로 상대팀의 질문으로 약해진 우리 팀의 1차 발언을 2차 발언을 통해서 다시 강화했는가, 지켜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2차 발언에서 파괴도 될 수도 있지만 다시 보호를 해서 방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토론에 대한 판정입니다. 자유롭게 질의와 발언을 하는 시간인데요. 상대팀 1차 발언, 2차 발언을 구체적으로 반박 또는 공격당한 것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정하시면 됩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자신의 팀 1차, 2차 발언을 재강화했는가, 지켜냈는가, 상대팀의 1차 발언, 2차 발언을 약하게 만들었는가 또는 파괴하였는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질문 후에 상대팀 답변 질문을 들었는가, 허용했는가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 판정입니다. 각자 입장의 최종 주장을 강조하였는가,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발언하였는가, 상대팀의 허점을 드러내어 자신의 입증을 다시 강조하였는가, 새로운 논증을 제시하지 않았는가. 원칙은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원래 토론은요, 찬성 측에 유리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발언에 와서 새로운 논증을 가져오게 되면 안 그래도 유리한 찬성 측이 더 유리해지게 됩니다. 반대 측은 이를 반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논증은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판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시 영상을 통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적극적 안락사를 법적 허용해야 한다는 그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고 다양한 쟁점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쟁점을 짚어보자면 적극적 안락사를 소극적 안락사로 대체할 수 있다. 루셈부르크 대사를 토론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자신이 죽고 싶다는 의사, 그러니까 자신이 더 이상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살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반대 측에서는 이런 점을 얘기할 때는 이런 거는 쏙 빼두시고 마치 소극적 안락사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적극적 안락사가 살인과 같고 자살과 같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반대측 논리에 입각해서 생각해보면 소극적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도 살인과 자살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택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는 것이지 반대측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사회에 혼란을 낳고 무조건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시 영상에 의하면 해당 발언자는 최종 주장을 강조하면서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상대가 제시한 이유나 근거의 허점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고자 했죠. 어떻게 좀 연습이 되셨나요? 이로써 판정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마치기 전에 이 판정과 관련한 대표적 질문 2개만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이유 근거를 들었지만 상대가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판정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널리 알려져 있고 전문적 지식이 없이도 이거는 잘못됐다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팀이 지적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정관이 개입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논중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판정관은 잘못되었다고 인지는 했는데 이 내용이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분야의 내용 같은 경우요. 이럴 때는 판정관이 개입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지 않았다면 논중으로 살아남아 있음을 인정하게 된 거고 그것을 점수로 가져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이유의 증거물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 또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자면 이유만 제시된 논중 vs 이유, 근거가 모두 제시된 논중. 역시 앞에 있는 부분보다 뒤에 있는 부분이 더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앞에 있는 부분은 불충분한 논증, 즉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증이므로 항상 근거를 붙인 것을 더 판정에 유리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시된 이유나 근거가 구체적인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또는 자연적 진리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굳이 증거물을 제시 않아도 논증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일도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토론 자리에서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토론 판정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